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시간 항상 귀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40분 동안 이 강의 잘 들으시면 이제 회사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작권은 잘 알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도록 꼭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강의를 좀 준비해 봤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Q&A 세션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 판단 및 대응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좀 저작권에 대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좀 재미있게 풀 수 있는 퀴즈,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섞여 있는 퀴즈도 중간중간 섞여 있으니 이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저작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저작물이 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인정되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기속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작자의 개념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에는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저작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이 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입니다. 네. 먼저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 그림은 뭘 그린 걸까요? 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꽃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럼 뭘 그린 걸까요? 저는 추상화를 잘 몰라서 아직도 이 강의를 몇 년 해오지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무엇을 그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왼쪽 그림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린 자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태국에 있는 코끼리 농장에 재능 있는 코끼리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뭘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이 몬드리안이라는 추상화가의 세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인정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AI가 창작한 글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인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2020년에 AI가 창작한 어떤 글 보고서 같은 것도 그 시스템을 개발한 그 개발자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판결을 남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좀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천당화는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재창조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였다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4년의 기간을 두고 그렸던 천당화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제 조석이라는 작가가 네이버에 연재했던 마음의 소리의 주인공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을 조석 작가님께서 그리시는 데는 아마 30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작품이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작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저작물의 창작성의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조석 작가님의 그 주인공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를 하는 친구한테 야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제 살을 붙여서 실제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거기다 제가 분개하면서 친구한테 야 너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디벨롭이 되었는지 그게 좀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단순히 아주 큰 줄거리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표현이 아니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요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다 젊으시니까 클래식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사랑비라는 드라마는 좀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2012년에 발표된 이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이 영화 드라마는 모두 세 명의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나와서 삼각관계를 이제 이루다가 결국은 주인공들끼리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여주인공의 딸과 남자 주인공의 아들이 이제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호흡이 좀 힘들어가지고 보이시네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하고 싶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하고 싶어서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호흡이 가빴나 봅니다. 네.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식을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래식의 이제 저작자가 사랑비의 저작자를 이제 상대로 방송사를 상대로 이제 이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큰 줄거리가 같은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많았어. 그거는 아이디어지, 그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네 두 개가 비슷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있었는데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좀 패러디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나 슬기로운 의사 생활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목은 창작성이 인정될까요? 제가 밑에 조금 답을 적어놓긴 했는데 네, 여러분 너무 짧은 글에 창작성이 인정이 돼서 저작물이 해당하게 된다면 국민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제약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들에는 통상적으로는 저작권이 잘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사례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음악이 진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가사키 짬뽕이 나오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막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였던 테디 씨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이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네.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회수 작가님이 촌철살인하는 트위터 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젊은 출판사를 이제 만드신 젊은 분들이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회수 작가님들의 트윗을 이제 모아서 책을 하나 출판을 하고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회수 작가님께서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거는 일단은 이제 작가님은 워낙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짧은 글에서도 작가님의 어떤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심지어 아주 짧은 글들 50자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길이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간단한 한 문장이라던가 짧은 문구가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이제 길이가 그래도 있다고 느껴지는 글, 몇 문장은 있다고 느껴지는 글들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왕이 남자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다음은 연예인의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수지 씨가 공항에서 이제 걸어오는 공항 패션 사진이 왼쪽에 있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이 있을까요? 네, 공항 패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전날 공항에 우연히 갔다고 하고 저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지님을 이렇게 찍을 때 제가 찍어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도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들, 레드카펫에 이제 서 있는 연예인 사진이라던가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가가 이제 수지의 성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품과 조명 그리고 화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무렇게나 나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왜냐면 사람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찍힌 사람의 초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 제품 사진인데요. 요즘 핫한 라면이 뭔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짜왕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과 안 되는 사진이 있는데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인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짜왕이 어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집에서 막 시킨 것 같은 이제 짜장면이라고 사람들이 광고를 했었는데 그런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다른 소품들과 같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이 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제품만 딱 놓여 있는 경우는 저작권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글씨체가 있고 글씨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좀 다른데 둘 다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네. 정답은 글씨체에는 저작권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예라고 만약 한다면 그건 좀 예술적인 기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글씨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진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팥빵체가 마음에 들어서 단자를 이제 오려 붙여서 콜라주 형태로 내 홈페이지에 붙여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그 글씨를 이제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쓰기 위해서 유료로 제공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코딩 뒤에 이제 코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무는 어떨까요? 커버 댄스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리는데 사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크릿의 샤이보이 음악 곡에 대한 안무에 대한 판결인데요. 그 안무를 제작한 이제 안무가들이 그것을 이제 커버 댄스 영상을 올렸던 어떤 안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건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업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 커버 댄스를 이제 사업에 사용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퀴즈는 끝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져온 법령 같은 거, 그리고 법원의 판결 같은 거와 유사한 어떤 편집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날씨에 관한 기사 누가 떠도 아니면 속보로 한 줄짜리 기사 같은 것은 누가 써도 그 똑같은 내용으로 써지고 비슷하게 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더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더 큽니다. 네. 다음은 저작물의 종류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이제 예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학 저작물,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것은 다 어문 저작물이 되고요. 음악도 저작물이고, 그다음에 행위, 연극이라던가 무용 같은 행위도 저작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NFT 만드는 이제 그림들, 그것도 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건축 설계 도서 같은 것들도 역시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도 있고, 특이하지만 지도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 등고선을 따라서 만든 지도는 창작성이 없고, 뭐 인천의 맛집 지도라던가, 인천의 뭐 문학 역사 지도 이런 것들이 저작권 인정이 되게 되죠. 그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것들과 굉장히 결이 다르지만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작물의 종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종류,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이 있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거나 변형을 해서 창작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한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이제 보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예시, 미색 이제 웹툰을 드라마화했을 때 그 웹툰이 원 저작물이고 그다음 드라마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그리고 외서를 이제 번역했을 때 외서가 원 저작물이고 이제 번역된 그 번역물이 바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미생 작가의 허락 없이 미생의 그 내용과 주인공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법은 일단 저작권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의 저작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특이한 종류는 편집 저작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목차에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찬송가 같은 거 보면은 찬송가 이제 앞에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그 성경에 나오는 테마에 맞춰서 곡들을 이제 장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편집 저작물이 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은 네이버나 이런 지마켓 같은 사이트는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이제 소재를 선정을 하고 그 소재들이 어디에 이제 구성이 되면 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면 유저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만들게 된 저작물로서 이것도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장 어려운 개념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저작자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작자는 쉽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저작자 누군지 나와 있으면
열심히 이제 또 그게 실제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고,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을 이제 저작자로 생각하고 사람으로부터 이제 권리를 취득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나폴레옹의 그림인데요. 그림을 의뢰한 의뢰인이 저작자가 될까요? 네.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일회인은 이제 저작자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니만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도 서로 사랑하는 어떤 이제 노부부를 보고 그 PD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저작자 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다음, 검수나 교율자처럼 글자 이제 틀린 거 좀 고쳐준 사람도, 또 대신 자료를 수집해준 사람도 저작자가 되진 않습니다. 대필 작가는 어떨까요? 대필 작가는 실제로 그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되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의 양도가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작자 관련해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디라이트에서 제가 반에서 만들게 되는 그런 기획서라던가 아니면 제가 쓰는 이제 계약서, 의견서 같은 것은 디라이트의 업무상 저작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 되면 그 저작자 자체가 처음부터 회사가 돼요. 제가 아니라 회사가 이제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어야 되고, 저와의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데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만든 거는 다 네 거야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 오히려 회사 거라고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서 만들게 되는 그러한 회사의 지시로 만들게 되는 그런 모든 작품들, 글들, 그림들, 뭐 프로그램들은 다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굉장히 많은 이제 디자이너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 등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 게임을 만들게 되고, 각자가 분명히 어떤 창작성을 가지고 이걸 만들게 되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이제 회사의 것이 되는 거죠.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질문을 조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블로그에 신문 기사를 업로드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네, 기자가 작성한 그 신문 기사는 그 저작권이 그 회사인 신문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 홈페이지가 A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B 회사의 직원은 B 회사에 소속된 것이지 A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회사가 별개의 법인은 이제 B 회사에 무언가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 자체는 B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 되고, 아마 A 회사가 그 권리를 양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와 저작권자라는 단어는 약간 말장난 같지만 다른 개념을 말하는데요. 저작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는 남한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카오 프렌즈의 그 라이언을 제외한 처음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은 카카오 외부에 있는 이제 디자이너께서 디자인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이제 저작권의 양도가 회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작권자가 카카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작권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성립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작권은 상표권과 특허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저작권의 표시를 항상 홈페이지 아래에 C 마크가 되어 있고 이게 저작권을 이제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냥 저작권이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표시를 꼭 해야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작가가 사망한 다음해로부터 50년이었는데 이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법이 한 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6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을 했냐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을 했냐에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과 아닌 작품들이 나뉘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62년에 사망해서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고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63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 후에 저작권법이 적용이 돼서 저작권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흐의 초상화나 해바라기 같은 것을 이용한 마케팅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고흐가 굉장히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옛날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업에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특집 같은 건데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창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저작자 중에 누가 가장 마지막에 사망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표한 날로부터 70년간만 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회사는 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도 어느 기간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표한 날로부터 7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작권을 생각할 때 저작재산권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작 인격권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쉽게 내용이 3개밖에 없어요. 제가 쓴 저작물은 언제 공표를 할지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이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이 수업 자료를 받으셔서 배포하시려는 분들은 저의 이제 성명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동일성 유지권은 그 저작물을 동일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제가 조금 뒤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 표시권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보아의 넘버원이란 곡은 되게 오랫동안 작사가의 이름이 이제 외국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영하라는 이제 한국인 작사가님께서 작사한 곡입니다. 그 부분을 내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만으로 그 성명 표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이제 소송을 하셔서 결국은 승소한 그런 건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떻게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텐데
아이유의 본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지. 네네, 이지은 씨죠. 네, 근데 우리가 아이유의 본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유 씨가 자기를 아이유라고 표시한 그 곡을 저작자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발표되었던 그 형태 그대로 여러분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실 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항상 저작물을 사용할 때 성명을 표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작권 침해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카페에 가면은 음악이 나오긴 하는데 음악이 한 곡 한 곡 끊길 때마다 이 곡의 작곡가는 누구고요, 작사가는 누굽니다 이런 내용을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저작권 침해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문을 보면은 예외적으로 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춰서 부득이한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관행상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저작물의 이제 감상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그 성명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냥 온라인으로 어딘가 게재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저작자를 항상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일성 유지권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자가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적 분신이라는 이제 생각 때문인데요. 그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내용과 형식, 제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의 원래 제목은 프로즈니인데요. 이것을 겨울왕국으로 바꾸려면은 그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전에. 네, 스토리에도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강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네, 어쨌거나 이 드라마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선우용료와 이 남자 배우분이 부부로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선우용료가 사망하고 이제 저승에 가서 그때 비로소 이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작사와 작가가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작가가 교체가 됐는데 두 번째로 들어온 작가가 스토리를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온 시점이 언제였냐면 선우용료가 이제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런 장면에서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례식 장면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도저히 그 뒷부분을 그대로 쓰기 싫어서 그 관에서 장례식에서 갑자기 선우용료가 일어나는 걸로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가가 나는 너무 불쾌해. 원래 첫 번째 작가가 내가 의도한 것을 이제 살리지 못하고 뒤에 작가가 그걸 다 망쳐놓은 걸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이제 주인공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거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이라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거다 판단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사람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처럼 보호 기간이 이렇게 70년씩 가는 게 아니라 저작자가 사망하는 순간에 이제 소멸하게 돼요. 다만 그 이후에도 그의 작품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여전히 법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이제 음란물이 아닌 작품을 약간 음란물 속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서 여전히 유족들이 침해 정시 청구나 그런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상 다른 외주 이제 디자이너라던가 그런 분들로부터 저작권을 이제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요,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지만 저작 인격권이 그 작가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필요에 따라서 너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저작 인권을 불행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계약서에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저작재산권인데요. 네, 저작재산권은 독재권, 공연권, 공중송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나오는데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독재권이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복제권은 이제 끊임없이 그 저작물을 새롭게 복제하는 거, 뭐 프린터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복사기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파일을 계속 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다 복제권의 행사에 해당하고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그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다 저작자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해볼 텐데요. 이제 내가 어떤 작품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전시권이 작가에게 남아 있어서 제가 작품을 전시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법에서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봐서 이제 소유자에게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개방된 장소에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권리에 보면 이제 배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형물을 계속해서 유통하는 그 권리를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고책을 파는 게 혹시 그 작가의 저작권 침해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해서 유형물을 파는 경우 CD라던가 책 같은 것을 한 번 산 다음에 파는 경우에는 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아까 살펴본 내용이고요. 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항상 저작물을 내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법에 몇 가지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가능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작권이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리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그 블로그에 사진 몇 장 올리면서 리뷰를 이제 하는 거는 공표된 저작물을 좀 정당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튜브에 한 30분짜리 영상이 올라와서 거의 그 영화를 다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리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좀 이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들로 있습니다. 네. 다음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부분, 많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막 불법 다운로드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불법 다운로드라고 불리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가족이랑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운로드 하는 거는 또 불법이 아니라고 저작권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제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과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 표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그 동의성 유지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그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이러한 권리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이미 그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내 저작물이다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어떤 권리 행사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침해되는 그 형태를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하기 전에
상영금지 가처분, 출판금지 가처분 같은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구제 수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침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저작권의 침해 금지를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위원회라는 이제 공공기관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조정은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로서 조정위원이라는 분들이 와서 두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좀 이렇게 법에 좀 부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해줘서 양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 제도는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이제 피고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절차 자체를 제기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고소 같은 경우는 침해를 하고자 했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민사소송보다 더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수단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게 되고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경우는 그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내 저작물을 그냥 내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P2P 사이트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아주 살짝 변경한 것도 그냥 거의 그대로 했다고 봐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데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 사람이 내 저작물을 보고 그걸 베껴서 두 개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거를 봤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을 내가 24시간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이미 됐고 좀 유명한 것들은 좀 쉽게 이게 입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두 개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많이 유사하면은 그냥 본 것으로 좀 이렇게 이거를 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두 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거는 아까 그 클래식에서 이미 여러분들 살펴본 개념인데요. 단순히 그 큰 줄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제 비슷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완전히 똑같거나 똑같은 대사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구조 자체가 매우 유사해서 사건들의 그 배열이 유사한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을 이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고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침해당한 저작물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김태리 배우가 레드카펫에 써 있는 사진은 운이 좋게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찍었을 사진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걸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가 항변을 함으로써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는 저작권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 사진 너네가 썼으니까 뭐 손해배상해 라고 얘기해서 내용 증명 잘 읽어보면 그 사람 저작자 아닌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게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같은 것을 꼭 이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가 말하는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런 주장도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표된 저작물을 이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작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들이 저작권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이용한 거는 공정한 이용이야 이런 주장을 여러분이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 이제 짧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먼저 원고의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이 어떻게 보나 이걸 살펴보면 이 사례는 사천 속독법이라는 책이 먼저 있었고 그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12시간 속독법이라는 책이 나온 사건인데요. 법원은 내가 이 줄글을 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아. 그래, 아이디어를 보고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실질적인 그 풀어 쓰는 내용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원고 창작물에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네가 베낀 부분은 아이디어에 불과해라고 해서 피고가 승소한 판결이고요. 다만 이런 이제 주장은 최근에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좀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조항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또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요. 각 학교의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문제집 같은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경우인데요. 시험 문제는 통상적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피고가 했었는데 법원이 그래도 교사들이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이것을 이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교과서에서 좀 변형돼서 구성된다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준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제 육아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딸이 5살인데 손담비에 미쳤어를 이제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그게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고 이러한 가요를 부르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이 소회를 그 블로그에 이제 쓰면서 블로그에 그 아이의 동영상을 53초 정도 노래 부르는 거 올렸어요. 그것을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블로그가 그 게시글이 이제 게시 중단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 블로거가 오히려 저작자인 음저협 신탁단체죠. 음저협을 상태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쉽게 말하면 손담비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5살짜리의 노래를 듣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블로그 글은 전체적으로 그 노래를 꼭 올리고 싶었다기보다는 요즘에 자기 딸을 좀 자랑하면서 요즘에 세태를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자 한 거라서 별도의 창작성이 부과되었다. 이런 것을 이유로 이제 비록 손담비의 노래를 약간 복제한 동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그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봐줬던 판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주장 앞에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했던 행위가 정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작품에 정말 저작권이 있고 내가 사용한 부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원고가 정당한 저작자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실제로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해볼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침해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개념을 다루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부분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저작권이라는 게 나라마다 동일하게 이렇게만 포인트를 딱딱 찍어가지고 항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물에 대상될 수 있는 거랑 또 이제 기간, 그 기간이 나라마다 거의 동일한지
아까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것도 항목에 있는데 나라마다 특별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또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창작을 했는데 디지털적인 거라면 포렌식이라도 막 해서 어떻게든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종이에 그렸다든가 있다든가 라고 하는 걸 뭐 사진 찍어 놓다든가 디지털 사진을 찍어 놓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려면 주로 쓰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은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는 보호기간 같은 건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개념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국가마다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작권법에서 사실은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 중에 실현자라는 그룹, 그러니까 가수라든지 연주자 이런 그룹들도 저작 인정권이라는 어떤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악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실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실현자의 권리를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타깃으로 하는 국가마다 저작권법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사업적으로 이제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질문은 저작권을 이제 창작이 완료되었는데 내가 바로 발표할 생각이 없을 때 그 창작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작권 자체는 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 등록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저작물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내가 그냥 메일에 보내줄 수 있으면 그 메일을 보낸 시간이 이전에 창작된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줄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대용량 파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 첨부 파일로 가는 경우는 저장을 하는 경우 메일로 보내서 내 메일함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네. 오늘 그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약간 시각이 좀 달라서 침해라는 부분을 이제 그 양측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상대방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입증하기 어렵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양측이 그 해당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양수양도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차라리 내고 쓰겠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조금 변형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침해라는 그 카테고리 주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것도 좀 일반적인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폰트 이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료 그림인 줄 알고 그냥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썼는데 사실은 저작자가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정말 제가 저작자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소송으로 제기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소송 비용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작자도 굉장히 원만하게 합의를 원해요. 왜냐면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기 때문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 사이트에서 내가 사진을 몇 개 더 줄 테니까 그것을 이제 네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 몇 장에 대해서 얼마를 이제 내라. 아니면 우리 폰트 프로그램을 이제 뭐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종결하는 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정부 광급공사나 또는 뭐 그 투자기관들도 그런 사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창작을 많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따로 이 계약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공동 그 저작권 소유가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작권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많이 복습해 볼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공공기관의 의뢰인이고,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이제 사기업이죠. 그러면 두 회사 간의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이 이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창작한 이 우리 회사, 우리 사기업의 그 저작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계약서상에 누구한테 기속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저작자인 사기업에게 그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혹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명시적으로 이용 권한을 의뢰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공동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네,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했는데요.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개발한 게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고, 서브 메뉴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카피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를 메인 페이지에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서브 페이지 하나에 매 페이지마다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판에 처음에 보호받을 그 시점에 저작권 초판을 보내가지고 등록을 뭐 해야 되는 건지.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저작권이 있다는 표시는 약간 주의를 환기하고 너네 조심해야 돼 라는 그냥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편한 방법으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된 시기 이전에 이제 창작이 된 것으로 이제 봐주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홈페이지나 우리 앱의 그 인터페이스가 현재 존재하는 다른 앱들과 달라서 누가 생각해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호를 그러니까 창작성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거를 야외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네. 저작권 후에 등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전에 어떤 버전을 이제 출시했었는지를 기록으로 일일이 남겨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등록된 버전이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버전이 또 바뀔 때마다 조금씩 등록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등록을 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자의 주체는 꼭 한 명이 돼야 되나요? 법에 있는 사람이 공동 작업을 했을 때는 지분을 좀 갖는다거나 업무적인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계약상에 몇 대 몇으로 하자라고 하는 지분을 쪼개서 할 수 없이 무조건 주체는 한 명이 돼야 돼요.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거 내용을 제가 좀 중간에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 좀 빠졌네요. 네, 저작권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랑 같이 어떠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근데 우리 둘이서 이제 합의를 해놓은 것이 없다면은 50대 50으로 이제 기속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두 사람이서 공동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을 창작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문서화해서 저작권의 기속 퍼센트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 오프라인실이 더 없으시면 온라인실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유저가 플랫폼에 올린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 홍보 등 사용 및 2차 저작물 사용 동의받은 후 원본과 거의 유사한 2차 저작물을 외부 광고로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원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은 플랫폼 회사에게 있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리뷰를 이제 광고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제 쇼핑몰 이용약관 같은 곳에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유저들이 이제 작성한 리뷰들에 대한 저작권은 유저들에게 있지만 그 이용 권한은 이제 회사가 가지게 돼서 비독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만약의 경우 그렇게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어떤 약관을 통해서 그렇게 동의를 한 번에 다 받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유저들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조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팔로우 퀘스천인데 네. 그 책임이 만약에 회사에 있을 경우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약관상 해당 저작물을 2차로 사용하여 외부 홍보 등에 사용했을 때 저작물이 저작권 위반일 경우에는 책임은 저작물을 올린 사람이 진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하셔서요. 네네.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 사업자 간에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사업자들끼리 하나의 저작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저작물을 올릴 때 그 주요한 의사가 내가 뭐 적립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지 회사의 이용을 이제 고려해서 그런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령 약관에 기재하더라도 좀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항을 해석이 돼서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오프라인 질이 조금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